5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치 지금 처음 강의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조금 떨리고 설레고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오랫동안 안 하면은 감각을 잃는다는데 제가 혹시 한 5개월 동안 지금 감각을 잃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또 게다가 오늘 이제 주제는 여태까지 그 1기, 2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예요. 제가 그동안에 꼭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한편으로는 조금 게을른 것도 있고 해서 이 교환을 워낙 이제 뭐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차일피일 좀 미루다가 이번에 한번 마음 먹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요. 그 뭐 보시다시피 제목이 이제 전략적 사고인데 전략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거든요. 정말 재미있죠. 근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배우기도 어렵고 실제로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경영자가 반드시 경영자로서 해야 될 일, 그거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5강인데 5개월 전에 이제 4강을 했었죠. 지난번 이제 4강 때가 그 마케팅이었고요. 마케팅을 우리가 뭐 협의에 보통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광고 판촉 같은 이런 작은 범위로 마케팅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이제 전략과 마케팅은 거리가 좀 있는 주제처럼 느껴지지만 4강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마케팅의 본질적인 의미는 고객으로부터 출발하는 어찌 보면은 경영의 전반적인 큰 틀을 다 다뤄요.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이 결국은 이제 전략으로 연결됩니다.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는 당연히 고객지향적인 사고에서 연결이 되게 돼 있고 마케팅과 전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략을 다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환을 만들면서 참조한 책이 교환에서 세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4권이에요. 14권의 책이고 그 책들이 클래식한 경영의 명저 반열에 올라가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고 그 두께라든가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꽤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2시간 안에 다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목차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주제는 전체적인 전략의 커다란 이제 개념과 본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3번 이하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내비게이션 하듯이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소개된 책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직접 나중에 이제 습득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 다루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차 한 개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들이 각각 다 필요한 정도의 그런 이제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략을 논하기 전에 이제 착한 경영에 대한 체계를 제가 항상 매번 주제마다 말씀을 드리죠. 착한 경영은 이렇게 이제 3개의 커다란 토니바퀴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주제들이 이렇게 서브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전략적 사고와 관련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 전략이라는 용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회사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실행 중인 전략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조직의 전략은 뭐냐. 아마도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딱딱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지없이 이런 단어들로 대부분 다 그 전략들이 설명이 돼요. 제가 몸을 담았거나 몸 담고 있었거나 아니면 도와줬거나 했던 회사들 몇 개의 샘플을 그 회사의 그 이 특징들을 좀 빼고 약간
말을 좀 다듬어 가지고 일단 이제 몇 개 써 왔거든요. 제가 경험한 글자들이에요, 이게. 여기 한 회사씩들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여기도 뭐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역시 지속 추진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회사는 원가 경쟁력 확보, 뭐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 뭐 등등등등. 서로 달라 보입니까? 같아 보입니까? 회사 것끼리 이렇게 뒤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달라서 특징이 차별화가 되나요? 네, 그죠? 잘 안 되죠? 다 거기가 거기죠. 대부분 회사들의 전략을 가져다가 꺼내보면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이 회사 중에서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임원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서요. 참석을 하고 났더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리포트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이게 그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고객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품에 관심이 있다. 경쟁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써 있죠. 저 밑에 보면은 왜 그런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존재 이유도 불확실하고 뭐 선택과 집중도 잘 안 되고 레드오션에 주로 레드오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등등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4개 회사의 사례 중에서 어떤 사례인지 혹시 구분이 되세요? 이 리포트를 그 4개 중에 하나의 사례거든요. 이 리포트를 그대로 나머지 3개 회사에 갖다 줘도 아 맞아 우리는 그럴 거야 그래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분석을 실제로 이제 그 경영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한 회사들도 몇 개 있는데 한 회사의 리포트를 한 10% 20%만 손을 보면 다른 회사에 갖다 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차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들이 전략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전략이라고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게 실행이 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식으로들 하죠. 이제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중장기 비전 이거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장기 목표를 도출해요.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KPI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중장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 혹은 내년에 한 해 동안 해야 될 거 목표. 그리고 나면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은 각각의 부서들 펑션 조직들 있잖아요. 펑션 조직들에게 목표가 또 가죠. 그 목표가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개인별 목표로 오죠. 이런 식으로 목표가 계속적으로 쪼개지면서 분할이 돼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 그러면 2030년 글로벌 탑3 뭐 이런 형태,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중장기 비전을 표시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2020년에 매출 한 1,000억 원 해야 돼. 뭐 회사마다 규모가 다를 테니까 이거 이제 숫자는 달라질 거고요. 그러려면은 올해 2018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각각의 부서는 영업은 뭐 수주를 얼마를 하고 뭐 그다음 생산 부서는 생산성을 얼마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이제 부서별로 각각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개인별로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걸 가지고 소위 캐스케이딩 이런 용어를 쓰면서 전략을 정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렬이 됐나요? 목표 정렬은 됐어요. 그죠? KPI 정렬은 됐습니다. 목표 정렬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결과만 내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가 온라인이 돼야 이게 정렬이 된 거거든요. 근데 행위는 알아서 해요. 근데 목표는 정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각각을 중기 전략, 단기 전략 이렇게 전략자를 다 붙인단 말이에요. 대부분 회사에서 전략이라고 붙어 있는 걸 끄집어 보면 대부분 다 KPI나 목표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서나 개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투두리스트가 나옵니다. 투두리스트 목록이 나와요. 근데 그 투두리스트 목록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투두리스트끼리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전략의
전략을 수립할 때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목표 중심 그리고 투두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없이 작동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냐? 시장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계속 사업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빨리 가서 점령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만큼만 해도 시장이 성장해서 저절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합리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근거를 갖고 세워요? 그렇게 안 해요. 전년 대비 얼마 이렇게 세워요. 그죠? 전년 대비 10% 성장, 20% 성장 이렇게 세우죠. 시장이 계속 성장하니까 작년보다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게 세우는 거를 우리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전적인 목표는 어떤 식으로 달성하냐 그러면 노력을 더해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가 아니고 노력을 더해서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장을 해왔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목표 중심으로 시장 성장을 우리가 빨리 캐치업을 해서 빨리 깃대를 꽂아가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중심, 이건 사실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름을 굳이 붙여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전략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전략 수립 혹은 전략 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략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전략의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손자병법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손자병법은 기원전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춘추시대 얘기입니다. 춘추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춘추시대는 제자백가의 시대예요. 중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현인들이 나와서 가장 많은 지혜가 축적된 그 시기입니다. 마치 그리스, 고대 그리스와 같은 그런 시대예요. 이때에 이 손자를 포함한 제자백가들이 군주들에게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군주들을 막 설득하고 다녔죠. 그래서 군주가 자기를 쓰게 되면 그 군주 밑에서 자기의 꿈을 펼쳤습니다. 손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손자병법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관학교잖아요. 그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 저는 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육군사관학교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문구가 하나 딱 써 있다고 해요. 영어로 물론. 그게 이제 공기불비, 출기불이 이런 이제 문구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대비하지 못할 때 공격하고 상대방이 의도하지 못할 때, 의식하지 못할 때 출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딱 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웨스트포인트에서 이 손자병법을 리더십 리더십 훈련용 교재로 다룬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손자병법은 대단한 병법서죠. 근데 이 손자병법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그 혹시 문구가 있나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제일 유명하죠. 그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를 알고 피를 지키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지피지기면 그 다음에 뭐야 뒤에? 백전백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손자병법 정도 되면 무조건 이기는 무조건 이 병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상대방을 무찌르는 그런 병법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백전백승이 아니죠. 이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손자병법은 이 나라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그 일환으로 병법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춘추시대라서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경영 환경이랑 너무 맞기 때문에 손자병법이 지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제 나라가 한 나라를 치러 가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겨요. 그럼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제 나라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나라랑 싸우느라고 힘을 다 뺐어요. 그럼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힘 다 빠진 다음에 제 나라를 쳐들어와요.
어렵지 않게 나라 하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은 그렇게 국력을 소모하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쨌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력을 덜 소모하고 이길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자도 그와 관련된 병법서를 쓴 거예요. 손자 병법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겁을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밑에다 한글로도 달아놨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한자 공부하자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최선의 용병술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하나.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태라는 거는 백전백승이 아니죠.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고 나를 아는데 남을 모르면 일승일패다. 그러니까 승산이 50%다 그 뜻이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백전백태인 거죠. 매전불태인 거죠. 매전필태인 거죠. 매번 위태로울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이길 것인가. 여기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열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목표 중심으로 KPI 정하고 막 가서 깃발 꽂고 우리 땅 점령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기회 찾아가고 이렇게 아주 해피하던 막 성장을 하던 시절, 그 시절이 아니고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빨리 큰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살아남는 지속 가능한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손자병법의 교훈에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손자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이겨요? 라는 질문의 답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전략이 시작돼요. 자, 손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사칠계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에 대한 거를 오사칠계라는 걸 얘기했어요. 오사는 5개의 사가 있고 7개라는 건 7개의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 오사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오사예요. 그 유명한 도천지장법입니다. 이 5가지를 잘 알고 준비하면 절대로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 놓으면, 이걸 적보다 잘 준비해 놓으면 나는 안 싸워봐도 이미 이기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럼 이 5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첫 번째 거는 이거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병사들과 군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가 착화경영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 경영 원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공유 목적입니다. 공유된 목적과 비전이에요. 명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명분이에요. 목적이 불분명한 전쟁을 하면 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첫 번째는 일단 목적이 명확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천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하늘이 정해주는 거죠. 날씨, 여기 보면은 낮과 밤, 맑은 날, 흐린 날 이런 기상의 변화라든가 기상 조건들 이런 것들을 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한테 천기가 우리한테 함께 하느냐, 타이밍이 맞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자, 지는 뭐냐 하면 지형입니다. 지형 조건이에요. 그래서 먼 곳, 가까운 곳, 험한 지형, 그렇지 않은 지형, 뭐 이런 등등으로 설명이 돼요. 이거는 경쟁 환경이 어떤가, 우리의 입지 조건이 어떤가, 이런 제반 조건들이에요. 장은 뭐냐면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내가 좋은 인재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관련이 있어요. 그 5가지, 이 장과 장수의 리더십과 관련된 나중에 리더십 세션에서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만 지신, 인용, 엄 이렇게 5가지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뭐냐 하면
여기 좀 뭐 한자로 보면 좀 어려운데 내용은 조직 편성, 임무의 배분, 그리고 보급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프로세스입니다. 일하는 방법이에요. 운영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분명하고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타이밍이 정확해야 되고, 그러면서 경쟁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유리해야만 하고, 그리고 훌륭한 장수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부의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고, 이게 기원전에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5가지를 갖추면, 이걸로 분석을 하면 내가 이 싸움을 이길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친절하게 7개라는 걸 더 만들어냈어요. 그건 체크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고 나면 체크리스트를 들고 한번 체크를 해봐라. 진짜 네가 이 싸움 이길 건지 아닐 건지. 그게 이 7개입니다. 이 7가지가 뭐냐면, 앞에 나온 오사하고 다 연결돼요. 도라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사명과 목적이죠. 어떤 지도자가 더 나은 목적을 갖고 있고, 더 목적을 공유를 해서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 거는 어떤 리더가 그 밑에 장수들을 더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 세 번째는 하늘은 누구의 편이냐. 네 번째는 하늘과 이제 땅은 누구의 편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법령과 제도, 운영 체제는 누가 더 잘 운영하느냐.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라는 뜻이죠. 그게 누가 더 훌륭하냐. 그리고 병력의 강도는 누가 더 강하냐. 병사들은 누가 더 잘 훈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상벌을 엄격하게 실행하느냐.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해서 이거 7가지가 다 우리가 유리하네. 그럼 이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고, 안 싸우는 상태에서도 내가 미리 이길 걸 알아요. 자, 이제 전쟁은 해보나 마나예요. 해보나 마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싸웁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래도 국력이 소모가 되죠. 그럼 내가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알게 된다면, 이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전백승은 최상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니 이 547개로 내가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걸 미리 알았으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제 가서 얘기해야죠. 내가 이제 싸워야 될 대상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제일 먼저 벌모를 해라. 의도를 꺾어라. 야, 너 싸우나 마나 우리한테 졌어. 그 이유는 이런 거야. 그러니 이 상황에서 너랑 나랑 이렇게 결론을 내자. 이게 벌모죠. 싸울 의도를 꺾는 거예요. 벌모 다음 그 차선은 뭐냐. 벌모가 쉽지 않으면 차선은 주의를 다 끊는 거예요. 옆집들 가가지고 야, 나 쟤하고 싸울 건데 너희들 혹시 제 편 들면 너희들도 혼나? 이런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병사를 일으켜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책이죠. 최하책은 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꽁꽁 싸매고 있는 적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공격하면서 병사 죽이는 거예요. 그걸 공성이라고 하죠. 이 최악의 솔루션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하책이고요. 그래서 벌모나 별교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병법을 이제 우리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수들 있잖아요. 장군들.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병법에 통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군은 역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잘 아시다시피 23전 23승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 전승을 했을까요? 모든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겼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나가는 전쟁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길 전쟁만 나갔어요. 예, 이미 이겨놓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부터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을 따른 거예요. 손자병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승리하는 군대는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요. 패배하는 군대는 싸움부터 걸어놓고 그 다음에 승리할 방법을 고민을 해요. 자, 그럼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다 이겨놓고 나간 게 맞느냐?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옥살이 하기 전에 싸웠던 전쟁들이에요. 이 전쟁을 분석을 해보면 병력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도 비슷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부산포 해전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부분도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 이 전함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병력에 대비해서 일본의 그 당시에 전투에 참가한 그런 전선이나 병력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열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싸워보나 마나 이미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고 들어간 그런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한산도 대첩처럼 한 군데로 모은 다음에 싸매는 전략. 이런 식으로 지형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전체 병력은 내가 열세지만 전투 상황에서는 항상 우위를 점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싸울 때 우세하게 싸우라는 거죠. 전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울 때 우세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손자병법으로부터 쭉 비롯되는 이러한 이 전략의 개념들이 그 뒤에 예를 들면 뭐 넬슨 제독이라든가 나폴레온 이런 사람들로 이어져요. 그러한 싸움의 천재들, 전쟁의 천재들이 다 이런 전략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근세에 들어와서 전쟁의 달인이라고 하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실제 손자병법으로부터 인류가 축적을 해온 전쟁의 모든 지식들을 실제로 다 동원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신출기물을 하죠. 유럽을 거의 초토화시켜요. 그때 유럽에서 프랑스 군대에 정말 처절하게 당했던 군대가 어디냐면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이 지금은 이제 독일이잖아요. 이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 사람답게 깨지고 나면 뭐 좌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프랑스군이 그리고 나폴레옹이 왜 저렇게 강할까? 이걸 막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을 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분석한 사람이 칼 폰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에요. 전쟁론이라는 그 기념비적인 책을 쓴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사람이 책을 쓴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원고를 나중에 이 사람 사후에 그 아내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전쟁에 관련된 온갖 것들에 대한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책이 난이도가 별 5개까지로 평가를 하면 별 5개짜리예요. 저도 읽다 중간에 몇 번을 덮었다 다시 읽고 그 중에 몇 개 못 건졌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요새 쉬운 번역으로 나와 있는 책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전략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전쟁 목적 구현을 위해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그죠?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건 전쟁이니까 전쟁 목적이죠. 전쟁 목적은 뭐예요? 전쟁의 목적은 이 클라우제비치는 그것도 정의를 해놨어요. 전쟁의 목적은 평화예요. 평화입니다. 평화를 얻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안 될 때 전쟁하는 거래요. 그 놀랍죠?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게. 어쨌든 전쟁의 목적 구현을 위해서 전투를 오거나이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략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전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투를 어떻게 잘 배치하고 조직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은 왜 필요하냐면요. 그 전쟁에서 전략이 왜 필요하냐. 그거는 경영에서 전략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전략은 자원이 부족해서 필요해요. 만약에 자원이 무한대로 있잖아요. 전략 필요 없어요. 자원이 무한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전투에 최상의 병력을 내보내면 되죠.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게 만들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서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전략의 핵심은 뭐냐? 거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적 우위예요. 이거는 손자병법으로부터 이 전쟁론까지 일관성 있게 나오는 얘기고, 모든 장군들, 그 유능한 장군들이 다 이 법칙에 의해서 전쟁을 했어요. 수적 우위를 점하라. 무조건 수가 많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이기는데, 이 공격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총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이라는 건 사람 머릿수 곱하기 각각 개인들의 전투 능력을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전투 능력이라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하면 수적 우위를 점할까 라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겼잖아요. 수적 우위를 점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돌목이라는 데를 택해서, 우리 쪽은 배가 13척밖에 없어요. 그 13척으로 울돌목에서 앞에 13척 정도 되는 배만 상대할 수 있도록 딱 길목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300이라는 저 영화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리스 그 스파르타군이 300명이 페르시아군을 뭐 100만 대군을 맞서 싸우잖아요. 어떤 식으로 싸워요? 딱 좁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300명이 막을 수 있는 만큼만 상대를 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게 어렵지만 전투에서는 이 전략에 의해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병력 수가 아니고 전투에 실제로 투입된 병력 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치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전략이죠. 그런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격과 방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방어하는 쪽이 쉬워요? 공격하는 쪽이 쉬워요? 방어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공격은 방어의 3배에서 5배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 수적 우위를 항상 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수적 우위를 점하는데 아무 데서나 점하면 안 돼요. 수적 우위를 점해서 전투를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어요. 근데 다른 전투는 져요. 그런데 내가 이긴 전투보다 내가 진 전투가 비중이 10배 정도 중요한 전투예요. 그러면 나는 전체 전쟁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전투를 이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전투의 병력의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클라우제비츠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종심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상대방의 이 병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을 치든지 간에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다 균열이 가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수적 우위를 점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자병법의 손자도 이실격허라는 표현을 써요. 실로, 그러니까 실한 걸로 격허, 허한 거를 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전략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전쟁에서 어떤 전투가 가장 중요하냐,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전쟁 수행 방법은 나의 병력을 여기저기 골고루 나누어서 모든 전선을 골고루 다 막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그게 최악이라고 클라우제비츠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러니까 몇 사람씩 보내가지고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죠. 목표 중심의 아까 전략이 아닌 전략이죠. 그게 안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수없이 많은 투두리스트가 나와요. 그 투두리스트가 뭐냐면 모든 전선이 다 할 일이 있고 다 급해 보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병력을 여기저기 나누는 거예요. 다 막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전투도 내가 수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죠. 그러면 다 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잘 못합니다. 손에서 놓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실제로 전략의 핵심은 뭐냐?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포기예요. 나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안 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데만 자원을 집중해서 그 전투를 반드시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오늘 이제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 관점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전략의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맞냐.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염두에 항상 두시면서 전략이라는 거는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 지속 가능성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자원의 부족 때문에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족한 자원을 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가장 중요한 전투에 집중하고 그 전투에서 반드시 수적 우위를 점하라. 이거는 전쟁이니까 그 당시에 이 병력이 이게 백병전을 하는 전쟁이니까 수적 우위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기업 경영에서는 뭐겠어요? 그게 자원이 아니겠어요? 자원. 가장 유능한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자원을 거기에 투입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전체 전략의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략적 사고의 틀로 넘어오게 되면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제일 전 출발점으로 삼고 싶고 제일 쉽게 이해가 가는 게 윤석철 교수의 생존 부등식 이론입니다. 너무나 이제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걸 출발점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생존 부등식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V가 P보다 큰 겁니다. V가 P보다 커야 되는, 이건 이제 마케팅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V가 P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사요. 마케팅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줄 세워놓고 파는 거예요. 판매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판매 활동 안 하고도 저절로 팔려나가는 게 마케팅이라 그랬죠. 그러려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줄 서서 사야 돼요. 우리 줄 서서 기다리면서 밥 먹는 식당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내가 얻는 가치가 크다는 걸 고객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줄을 서요. 자, 그렇다면 이 차이는 뭐냐? V하고 P의 차이는 바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에요. 바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고객은 줄 선다. 그걸 우리는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P와 C죠. 조금 전에 V와 P의 관계였다면 이번엔 P와 C예요. 자, 프라이스,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하고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 이 둘 사이의 부등식인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안 되면 회사가 망해요. 적자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생존 부등식이라는 거는 앞에 생존자가 붙은 것처럼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까 선조방법하고 일맥상통하죠. 고객이 계속 사줘야 지속 가능하죠. 두 번째는 고객이 계속 사주는 상황에서 내가 적자를 보지 말아야 지속 가능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엮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받는 혜택과 공급자가 받는 혜택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공급자의 혜택은 수익성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와 P와 C가 순서대로 부등식을 형성할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우리는 생존 가능한 상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어긋나게 되면 다시 이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V를 높이든 C를 낮추든 P를 조정하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V와 C 사이의 전체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전체 순혜택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마케팅 솔루션과 수익성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마케팅 솔루션은 이쪽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V를 높이거나 P를 낮춰야죠. 그리고 수익성 솔루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P를 높이거나 아니면 C를 낮춰야죠. 그런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닌데 요 중에서 P는 충돌을 하죠. 한쪽에서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마케팅에서는 어려운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데, 윤석철 교수는 이 중에 윈윈의 방법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윈윈의 방법이 뭐냐면, 자, 고객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인가, 내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이거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것이 조직에게 더 유리할 것이냐. 자, 이 밑에를 보시면 공급자 혜택을 먼저 우선을 하잖아요. 내가 먼저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고객은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죠. 구매 동기가 감소하고 이 순서에 의해서 결국 고객이 떨어져 나가고 나의 이익도 감소하는 루즈루즈 게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비자 혜택을 우선시하고 소비자가 우리를 택하게 만들면 결국 윈윈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가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 일변도로 움직일 때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원가 플러스 마진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이 물건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 얼마? 그러면 나는 마진 10% 얹어서 그러면 소비자 가격 얼마?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내가 10%는 먹어야겠어 이 뜻이잖아요. 도요타를 비롯한 세계 인류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뭐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그러면 이익을 얼마를 얻어야 되지? 예를 들어 10%예요. 근데 지금 원가 수준에서는 2%밖에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의 가격을 먼저 맞춰요. 그리고 2%의 이익만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는 뭐예요? 혁신의 영역이에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계속 원가 혁신을 해요. 이게 인류 기업들이 하는 일이죠. 결국은 윈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철 교수도 이 생존 부등식에서 이 둘 사이가 충돌을 할 때, 두 가지의 혜택 사이가 충돌을 할 때는 윈윈을 택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4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이 부등식이 뒤집힌 경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밸류가 제일 낮아요. 밸류가 코스트보다도 낮아요. 이건 이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두 번째는 P하고 V가 뒤집혔죠. 이럴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V하고 P를 빨리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근데 V하고 P를 뒤집어서 생존 부등식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마케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마케팅이 안 될 때 마케팅을 보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판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해법을 찾되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등식을 다시 뒤집으라는 거죠. V는 제대로 세팅이 됐는데 C와 P가 뒤집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고객은 우리 집에서 물건 살려고 줄을 서는데 나는 계속 적자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장에서 본 겁니다. 소비자 순위 혜택을 우선시하고 내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되 그대로 두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C와 P를 뒤집어야 돼요. 이제 맨 마지막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고 저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가격에 대한 금을 어디서 긋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소비자 순위 혜택이 적고 공급자 순위 혜택이 많은 이런 전략을 택해도 아무 문제 없이 물건이 팔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명품을 이렇게 팔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순위 혜택을 많이 두는 전략들이 필요하죠. 이걸 우리는 박리담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존 부등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은 2가지가 있는 거죠. 2가지가 하나는 차별화, 하나는 원가 경쟁력이에요. 내가 내 물건이 분명히 다른 제품이랑 달라. 그래서 웃돈을 주고라도 내 물건을 사게끔 만들겠어. 이게 차별화죠. 내 물건은 여러 경쟁하는 그런 제품 중에 원 오브 댐이야. 그래서 나는 고객이 우리 물건을 찾게 하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해야겠어. 이게 원가 경쟁력이죠.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한 경쟁 전략으로 도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는 피터 드러커의 견해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뭐 제가 하는 강의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조언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피터 드러커의 뭐 책들이 뭐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최근에 나온 책으로서 굉장히 얇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 이제 최고의 질문. 피터 드러커가 뭐 직접 썼다기보다는 피터 드러커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데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경영자는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5가지 질문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물어봐야 될 질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의 사업이 뭔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사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동안 평생 동안 해야 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가 정의가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고객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는 그런데 그 고객은 뭘 원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은 어떠한 가치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하죠. 가치 제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원하는가? 그죠? 이게 우리의 투비죠. 그 투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 5가지 질문을 제안을 합니다. 이 5가지 질문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2개로 나와요. 결국은 목적과 수단입니다. 조직의 목적을 정의하고요. 목적 안에는 여기는 사명, 미션 혹은 goal, 그걸 목적이라도 또 얘기할 수 있죠. purpose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그리고 고객 가치. 이 부분은 목적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의 영역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수단의 영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성공하는 삶에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올바른 삶의 목적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 이 2가지를 획득해 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도 목적과 수단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목적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노력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죠. 엄청나게 낭비스럽게 일을 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목적은 분명하게 있는데 수단이 만약에 마땅치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되면 공상만 하죠. 큰 비전 꿈만 꾸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2가지가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 전략이라는 것은 목적과 수단 이 2가지를 밸런스 있게 획득해 들어가는 과정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아까 생존 부등식으로부터 배운 것, 그거는 우리가 생존 부등식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차별화와 원가 경쟁력이라는 2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도출했고요. 피터 드러커의 이 아이디어에서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것이 2개가 중요하고 그것이 밸런스 있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제 아마 추천 도서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신시아 몬고메리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강의를 한다고 하죠. 전략에 대해서. 이분이 쓰신 당신의 전략가입니까라는 책에서 이 전략에 대한 전략의 요건, 구성 요건과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신시아 몬고메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가지의 요소로 전략은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사업은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목적을 어떻게 현실로 바꿀 것인가. 자, 보시면 바로 앞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피터 드러커가 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걸 손자병법으로 끌고 가면 손자병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도천지장법의 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가 출발이에요. 그게 없으면 전략이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의 출발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에요. 자, 클라우제비치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전략이란 게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투를 오거나이징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목적은 아까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전략들의 핵심은 전쟁에서나 경영에서나 모든 선각자들이 다 제안하는 게 뭐예요? 전략의 출발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업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전략의 출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수립이 되고 나면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수단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신시아 몬고메리가 한 얘기가 정확하게 피터 드러커의 얘기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는 그런 경영자들이 오른쪽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해요. 본인들이 전략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오른쪽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이 왼쪽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이 가치 제한도 사실은 목적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선택과 집중 얘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수단들, 가치 창출 시스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몽고메리의 책에는 목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여기 고객이 획득하는 가치, 기업이 획득하는 가치, 납품업체가 획득하는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두 개를 보면은 윤석철 교수의 생존부등식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결국은 이 가치 배분을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목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이 획득하는 가치, 이 가치 제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업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사명에서부터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까지를 정의하는 것이 목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수단의 영역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이 전략바퀴라는 걸 제안을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러한 이 전체적인 모든 이 조직의 펑션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균형 있게 오거나이징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 목적에 적합한 가치 창출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는 자원, 프로세스, 의사결정 기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 목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커다랗게 목적과 수단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전략이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단의 영역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핵심 역량이에요. 핵심 역량. 왜냐하면 목적이 생겼어요. 근데 어떠한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쟁자도 그 수단을 쉽게 확보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만 경쟁자도 나랑 같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쟁자가 쫓아오지 못하는 게임을 할 것인가가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핵심 역량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략을 다룰 때 가치 제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이렇게 크게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목적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 제한이에요. 고객 가치 제한. 그건 마케팅에서도 수없이 다뤘어요. 그리고 이 수단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수단을 획득하고 구축을 해야 이 가치 제한을 구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뭐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존속시키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고객과 차별화되고 그 차별화돼서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이 되는 것이 단기간에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이 지속 가능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때, 그거를 우리는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핵심 역량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이 세 가지의 이 체크 포인트로 한번 이것이 내가 핵심 역량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제공하는, 우리의 고객에 제공하는, 내가 제공하는 고객의 가치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두 번째로는 다른 경쟁자들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게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제품에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 제품 말고 이 시장 말고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확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핵심 역량이에요. 이 핵심 역량을 이해하기가 이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소니 같은 경우에, 소니가 한참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정말 이 넘사벽인 전자업체였잖아요. 그때 많은 경영학 서적들이 소니의 핵심 역량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형화하는 기술이잖아요.
소니는 뭐든지 다 조그맣게 소형화하는데 탁월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걔네들의 핵심 역량이에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 뭐 트랜지스터 기술이 어떤 이 워크맨 기술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소형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면 기술로 정의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지필름 같은 케이스 있잖아요. 후지필름하고 코닥이 똑같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공경에 처했어요. 근데 이제 코닥은 결국 파산했죠. 그 기존에 있는 필름 카메라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 후지필름도 결국은 공경에 빠졌거든요. 그때 후지필름에 있는 임직원들은 백투더 베이직을 했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뭐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름이 아니었어요. 화학 코팅을 하는 기술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기술의 명칭은 모르겠어요. 이게 기술적인 얘기에서. 화학 처리를 해서 코팅을 하는 기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름을 버리고 화장품으로 갔어요. 화장품 회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름을 만들던 회사가 화장품 회사가 됐으니까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진출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핵심 역량이 같아요. 그럼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영역. 그러니까 제품 영역에서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지만 핵심 역량 차원에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 박남규 교수가 정리를 해놓은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역량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운영 역량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이 특허라든가 이런 기술일 수도 있고. 아까 소니 같이 어떤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가 역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기술이 여러 개의 제품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3M 같은 케이스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3M은 뭐가 핵심 역량이냐? 포스트잇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스트잇이 아닙니다. 걔네들의 뭐 30% 룰 이런 게 핵심 역량이 아니에요. 신제품을 경쟁기업보다 더 빨리 출시하는 게 핵심 역량이에요. 그걸 통해서 연마기술과 접착 기술이라는 기술을 획득했고 그걸 통해서 포스트잇 같은 제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 조직의 핵심 역량은 뭐냐? 우리의 경쟁의 원천은 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전략을 수립할 때 훨씬 더 좋은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도 다시 또 설명이 나오는 책이지만 이 게리 하멀과 프라할라드라는 분이 쓴 이 책에서는 이 핵심 역량을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4개의 단계로 핵심 역량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스킬과 기술을 막 획득해 들어가는 그런 경쟁에서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경쟁. 그리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로 경쟁에 뛰어들어가서 점유율을 높이는 경쟁.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브랜드를 얹어서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경쟁. 이렇게 4단계의 경쟁이 핵심 역량이 수행하는 그런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